안녕하십니까. 네, 박상준입니다. 오늘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의 장기 침체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11시 30분, 35분에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나면 되는 거죠? 40분 동안. 네, 알겠습니다. 그 어, 원래 약간 길면은 제가 퀴즈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지우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그냥 다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소니라는 기업의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은 소니가 과거에 1997년에 세웠던 기록이 6천억 엔이 좀 안 되는 5,700억 엔 정도였습니다. 5,700억 엔 정도의 1997년의 기록을 그 뒤에 깨지 못하고 있다가요. 소니가 2017년에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록을 깨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과거에 세운 기록을 20년 동안이나 깨지 못한다. 현대차가 과거 기록을 20년 동안이나 깨지 못한다. 영업이익 기록을. 그러면 그 회사 와 정말 이 회사 발전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겠죠. 소니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 시가총액 2위 기업이 20년 동안이나 과거 기록을 못 깼으니까. 그런데 과거 기록을 한번 깨고 나서는 2017년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깨서 2021년에는 1조 엔이 넘는 영업이익, 1.2조 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1.2조 엔, 1조 엔이 넘는 영업이익은 일본의 경제 역사에서 도요타만 그 기록을 세웠었어요. 근데 소니가 이제 두 번째로 1조 엔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슈의 반도체 공장들의 모습인데 그 센터에 TSMC가 있습니다. 그 대만 기업인 거 아시고요. 또 대만 기업 TSMC가 소니, 덴소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규슈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는 거는 아실 텐데요.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야부사 2라는 우주 탐사선인데 이 탐사선이 류구라는 소행성에 착륙을 해서 광물을 채취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소행성에 있는 그 광물을 직접 채취해서 지구로 데려온 것이 2010년이 처음 성공했는데 일본이 세계 최초로 그걸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본의 모습도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던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하는 그 일본의 칼럼이 한국에서 대서특필이 됐었고요. 또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그 책이 또 노구치 교수님이란 분의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저자 두 분 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두 분 다 과거에 그 경제 관료였어요. 경제 관료가 이제 대학으로 옮기셔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경제 관료 출신의 일본인 그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산다.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할 것이다. 한국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일본에서 하시니까 그게 일본에서 뉴스가 된 거에 한 뭐 제 느낌상으로는 10배, 20배 이상으로 한국에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칼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칼럼을 알고 노구치 교수 같은 분은 한국 언론의 인터뷰가 하도 쇄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해도 좋은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걱정을 하실 정도로 인터뷰가 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 맞고요. 일본이 굉장히 지금 한국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경제가.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런 쪽들이 너무 집중해서 포커스를 받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모른다.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관해서는 그냥 확실하게 확실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관한 세 개 자료를 제가 여기 사진을 띄웠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정보 부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일본 정보 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일본 정부 부채가 막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정체되는 때도 있어요. 일본 경제가 좋을 때. 경제가 좋을 때는 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복지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좀 정부 부채가 올라가는 것이 정체가 됐었고요. 또 이때도 아베노미스 기간이죠. 이때도 정부 부채 올라가는 것이 좀 기울기가 낮아졌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들어오면서 지금 2021년까지 데이터거든요. 이제 2020년이라고 돼 있는데 짝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 2020년이 시작되면서 다시 또 정부 부채가 점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고, 또 이건 신주쿠에 있는 주택가 빈집이에요. 근데 한국도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요. 저는 한국은 아직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강원도 이런 곳에서는 거의 한 마을 단위에서 뭐 폐허가 돼가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가 관광지에 갔다가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호텔이 이제는 뭐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뭐 그 아무도 뭐 쓰지 않는 그런 전혀 인기척이 없는 그런 폐허가 된 호텔들을 일본에서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지방에서 그런 호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한국도 그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주쿠인데, 신주쿠는 동경은 하나의 시가 아니고 동경도라고 해요. 동경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 23개 구가 있고 구 바깥으로 또 여러 개 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동경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경 안에서도 23구에 내가 구민이냐, 23구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23구의 바깥에 있는 시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진짜 동경인지 동경의 외곽인지 나뉘는데, 신주쿠는 그 동경 23구 중에서도 비교적 번화한, 가장 비싼 곳은 아니지만 번화한 곳인데요. 신주쿠에 가시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고층 빌딩 숲이라고 해서 고층 빌딩들이 신주쿠역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걸어가지고 불과 한 뭐 2, 30분만 걸어가면 같은 구 안에 이렇게 지금 조명 때문에 선명하진 않겠지만 보시면은 이 오른쪽 건물 멀쩡해요. 여기 사람들 살고 있고 사무소도 쓰고 있고요. 왼쪽도 아파트인데 멀쩡해요. 그 저기 사람들 살고 있고요. 가운데 이 집은 단독주택인데 멀쩡합니다.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좌우로 보시다시피 완전히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죠. 이건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상속을 안 해가요. 상속을 해가는 것이 그 자기한테도 손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속을 아예 안 해가니까, 신주쿠라는 한국으로 치면 마포구 정도 될 텐데 그 마포구에 있는 멀쩡한 빌딩들 가운데 있는 그런 주택들이 완전히 버려질 정도로, 네, 그렇게 또 뭐랄까요, 그 폐허가 돼가는 일본의 모습도 있고요. 이쪽은 도요타 스마트시티의 그 이미지 화면인데, 도요타가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후지산 아래에 건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베일에 가려진 게 많아서 실제로 이 도요타 시티가 어떻게 그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너지는 빈집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마트 시티라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좀 더 첨단의 어떤 것이 있다.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른다든가, 차의 출입을 다 알 수 있다든가, 뭐 냉장고나 가전 같은 거에 AI가 탑재되어 있다든가,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도요타가 하는 이 스마트 시티는 그러니까 전체 그 시티 전체를 계획하에서 하나로 이제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언론도 한국의 청년 실업이 막 너무 심하다 이런 거 보도하기 좋아하고요. 한국의 가계부채 굉장히 높다 이런 거 보도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한국 젊은 애들하고 일본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인터넷 워리어들이 영어로 막 싸우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애들이 야 니네 뭐 정부 망하게 생겼더라, 정부 부채 어떡하냐 OECD에서 제일 높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일본 애들도 이제 일본에서 하도 보도되니까 다 알아요. 걔들은 한국 가계부채 OECD에서 제일 높다는데 너네 집 괜찮니 하고 또 서로 그런 안 좋은 걸로 싸우거든요. 근데 서로 좋은 것들은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행성에서 그 광물을 채취해 가지고 지구로 데려온 것이 일본이 이미 10년 전에 했고 그것이 인류 최초였다는 그런 기사는 아는 사람이 한국에 제가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고요. 반면에 또 한국에서도 지금 방위 산업 해가지고 굉장히 막 그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한국도 우주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 과학이 굉장히 진보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일본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가계부채, 정부부채, 뭐 청년 실업, 와, 저 나라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알아요. 서로 언론이 계속 그것만 보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다 알아야 일본이 그 장기 침체 20년 또 30년 동안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극복됐고 얼마나 안 됐는지 아는 것이 한국에 좋다고 생각해서요. 목 차는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40분 동안 다 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뛰어넘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사회 지표를 보면은 일본은 자살률하고 범죄율이 2000년대 이때가 일본이 가장 안 좋았을 때인데 그때를 피크로 해가지고 점점 줄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더 줄여야 되겠지만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 자살률만 본다면은 자살률은 지금 한국이 훨씬 더 높죠. 한국이 뭐 OECD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한국이 높다는 것보다도 일본이 낮아졌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자살률이 낮아졌고 범죄율은 한국, 일본 다 낮습니다. 두 나라 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데 일본이 범죄율이 더 낮아요. 한국보다. 자살률은 뭐 그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는 넘어가고 출산율 같은 경우도 다 아시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일본이 주황색인데요. 출산율이 쭉 낮아졌다가 한번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죠.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뒤에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 있고 일본도 상황 안 좋으면서 다시 출산율이 지금 2020년 데이터까지 있어가지고 여기가 안 나오는데 1.3인데요. 1.3 여기가 1.3인데 일본이 한 1.3 정도 수준까지 지금 다시 내려왔고요. 근데 한국은 뭐 끝없이 1.0을 깨더니 그다음에 0.8 깨고 올해는 뭐 0.7대일 것이라고 해서 출산율은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낮아요. 보면은 전 세계 뭐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 지표가 안 좋죠, 한국이. 그 일본은 사회 지표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점들 일본이 지금은 이제 한국보다 못 살아. 못 사는데 왜 자살은 일본 사람들은 더 적게 하고 또 출산도 일본에서 더 많이 하고 뭐 결혼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일까 하는 것을 본다면은 저는 앞으로의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이 왜 경제가 안 좋은데 사회 지표가 개선이 됐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실업률을 보시면은 15세부터 64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는 없어요. 실업률이 한국이 약간 높긴 하지만은 큰 차이가 없는데 청년 실업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하고 한국이. 일본이 훨씬 낮고 한국이 높고요.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 얘기할 때 보통 일본이 청년 인구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업이 그 별로 없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거의 완전 그 취업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 고용에 가깝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일본에서 보시면은 그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는 가만히 있는데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 사정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20세부터 24세의 취업자를 보시면은 그때 인구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 2013년부터 2021년까지를 한다면은 인구는 조금 늘었는데 정규직 인구가 21만 명 늘었는데 정규직 인구는 38만 명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15만 명이 늘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38만 명이나 지난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 8년 사이에 청년 20대 초반 청년에서 정규직 인구가 38명이나 8만 명이나 늘었고요. 이거를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로 보면은 일본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니까 인구가 감소했죠. 63만 명이 감소했는데 정규직 인구는 264만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정규직 인구
그러니까 정사원이죠. 정사원 정규직 인구가 그 증가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일본에 일자리가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학생들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일본 학생들은 진짜 공부 안 하거든요. 어제도 그 일본에 있던 사람들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기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데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자회사를 일본에 두고 이제 일본 학생들 뽑는 처음에는 4.0 만점 GPA 4.0 만점에 자기 회사 응시하는 애들이 전부 학점이 2.3, 2.4 이렇더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3.0 넘는 GPA 3.0 넘는 녀석들은 한 명도 없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아예 그 GPA 자체를 보지 않는다. 일본 기업의 90%는 그 입사원서를 볼 때 성적을 적는 난이 없습니다. 성적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성적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그리고 취업이 잘 되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똑똑한 데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도 항상 졸업 시즌 되면 그 얘기 해요. 와, 막 이제 일본말로 에라이 하다는 게 막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건데 저보고 일본 애들이 저보고 한국 학생들 왜 이렇게 에라이 하냐, 왜 이렇게 잘하냐, 막 걔들은 왜 이렇게 성적 다 좋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DNA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우리 조상 일본인들하고 한국인들이 조상이 같다는 얘기들도 뭐 많이 하시고요. DNA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이쪽이 더 고용 환경이 척박하죠. 그래서 고용이 어떻게 좋아졌는가 하는 것도 일본에서 참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성 고용률을 보시면은 일본이 이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고요. 또 특히 여성 고용률은 M자 커브라고 해서 20대에 높아졌다가 30대에 낮아졌다가 40대 이후에 다시 높아지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일본도 한국하고 되게 비슷했는데 최근 한 그 6, 7년 사이에 일본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M자 커브가 있지만은 M자 커브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랑스나 아니면 북부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M자 커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이 거의 없어요. 또 경력 단절이 없어지는 때부터 유럽의 경험을 보면은 그 출산율이 높아져요. 프랑스나 독일이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시점이 경력 단절이 없어지는 시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남성 같으면 큰 차이는 없지만은 20대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남성의 그 취업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한국은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학교 문제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 4년 안에 졸업을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5학년, 5년째 학교에 남아 있으면 5학년이라고 6학년이라고 하는데 6학년은 거의 없고 5학년만 돼도 그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나요. 우리 애가 왜 졸업 못하고 5학년인가. 한국에서는 뭐 7학년, 8학년 뭐 그 굉장히 많죠. 아, 이 급여는 좋지 않아요. 이 급여가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일본이 급여가 이 평균 급여가 쭉 올라가다가 이게 급여 소득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급여거든요. 평균 이제 월급 연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평균 급여 이게 단위를 이제 안 적었는데 아마 460만일 테니까 월 평균인데요. 그 쭉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꺾이죠. 꺾였다가 2013년도 그때 아베노믹스 하면서 일본 경제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올랐는데 최근에 다시 꺾이고 있죠. 코로나 오고 나서 다시 꺾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올라간 것이 과거만 못합니다. 1997년이나 그때 일본 경제가 버블이 끝난 건 90년하고 91년이지만은 버블 뒤에도 7, 8년 동안은 일본 경제가 그냥 굴러갔거든요. 굴러가다가 1990년대, 90년대 말에 이제 일본 경제가 많이 꺾이는데 그 전에 보여드린 실업률을 봐도 그때가 굉장히 피크로 높습니다.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 이때가 가장 안 좋을 때인데 그 급여도 그때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그 뒤로 꺾여가지고 다시 그 과거의 피크를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 장기 침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노동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도 OECD 평균보다 노동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OECD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불과 7, 8년 전만 해도 OECD 평균보다 일본이
더 길었어요, 노동 시간이. 근데 더 짧아졌고요. 빈부격차는 한국하고 일본 다 빈부격차가 소득격차가 큰 나라에 속하고요. OECD 데이터를 보면은 그 OECD에서 빈부격차가 좋지 않은 10나라 중에서 한국, 일본 다 미국, 한국, 일본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굳이 두 나라를 비교하자면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워낙 이거를 촘촘히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요. 이게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인데 빈부격차가 심하고요. 이거는 청년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청년의 인구는 과거 1,000만 명에서 그 60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1,000만 명에서 600만 명까지 줄었는데 청년 인구가 쭉 이때 줄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은 계속 올라갔어요. 청년 실업 높은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는 청년 인구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데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 실업이 인구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한 연구에도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청년 실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오히려 나빠진다는 게 제 연구 결론이었는데 그 그래서 잠깐 그 요약을 하자면은 일본이 그 고용 사정은 좋아졌다. 근데 임금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노동 시간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특히 최근 10년에 집중해서 일본이 한 노력은 그 우선 임금보다는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선의 목표가 실업자를 안 만드는 거,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는 거. 노동 시간을 줄여야 기업들도 사람을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정규직을 늘리되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노동시장을 굉장히 그 고용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고용이 지금은 안정됐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임금 인상이 최고 화두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불경기가 오니까 이것도 아마 후퇴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선출됐을 때만 해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개헌 문제. 첫 번째가 개헌 문제인데 두 번째가 임금 인상 문제였어요. 임금 인상.